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 교수의 영문 독해를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인사행정의 마지막 파트 부분이죠. 마지막 파트 부분입니다. 예, 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5-6가지 정리를 할 거고요. 예, 사기가 뭐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혹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무와 관련된 동기입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행복해, 기뻐,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직무, 하는 일과 관련된 동기입니다. 이 사기는 내 개인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 집단 전체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겠다는 의욕, 욕구기 때문에 주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주관적인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있음으로 해서 일을 잘하고 어쩌고 하는 행태적 징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사기 수준이 높냐 낮냐, 이것은 여러 가지 사기 요인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의존적이라는 걸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기가 높냐 낮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입니다. 의존적이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의 요인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일을 열심히 하더라. 어떤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두니까 일을 잘하더라. 각각 다릅니다. 예. 사기의 역할은 생산성에 기여하고, 사기가 좋으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심과 동질화라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잘 어울려서 일을 잘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야, 나 이 일해. 응? 직업적 전문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시험 중에 하나 나와서 사람을 많이 골탕 먹였던 것 중에 하나,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답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가 답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이 높다고 했던 것이 고전 이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도 높다. 신고전 이론. 이게 왜냐하면 사기 자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고전 이론에서는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도 높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사기 자체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기는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5-6천 년 전에 이집트 시대에 피라미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라미드 짓는데,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결과적으로 파라오의 어떤 그 장수를 밀자, 뭐 이런 사기가 높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았다. 여러분 보시면 그 끌고 가는 돌 위에서 채찍질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채찍질 당하면서 일하는데 사기가 높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 봅니다. 근데 일은 돼요. 그때는 사기가 낮은데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단기간이긴 하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기가 높으면서 생산성도 높는 거다. 그게 바람직하다. 그 말은 맞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관계가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사기의 결정 요인,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러면 사기가 높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목표가 명확해서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저 일하면 뭐가 좋겠다, 나쁘겠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면 사기가 높아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적절한 근무 조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사기가 높죠. 경제적 요건을 충족시켜줘요. 열심히 일했더니 조직도 살고 나도 살게 됐어. 좋죠. 참여의식이 높으면 사기가 높습니다. 조직의 참여의식이라는 건 조직에 대한 거죠. 소속감과 일체감도 조직에 의한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기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포상 및 표창 제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성공감 및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을 해도 사기가 높아지죠.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해요. 그래, 나 이번에 가장 점수를 잘 받았거든? 이번에 승진하겠지? 근데 승진이 됐어요. 사기가 높을 수밖에. 됐습니까? 예, 이런 요인들이 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서 이러면 내가 일하겠다는 욕구가 생기겠다. 그러면 사기가 높은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사기 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사회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일단 태도 조사라는 건 뭐냐? 구성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의견함, 또 무슨 고쳤으면 하는 점 이런 거에서 거기에 적어서 집어넣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군대에서도 있었다고 그러죠.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적어내세요. 그래서 불만 이거 우리 분대장이나 펴고 어쩌고 실컷 적어놨더니 나중에 데려가서 분대장이 뭐? 내가 그렇게 불만스러웠어? 그리고 이렇게 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 의견이나 불만을 분석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얼마나 열렬히 참석을 하려고 하느냐 여부를 측정하는 거죠. 사회 측정법, 소시오메트리라고 아예 그대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소시오메트리가 사회 측정법이에요. 뭐냐? 구성원 간의 호감, 그러니까 악감정 관계를 따져서 누가 도대체 불만을 가장 많이 받은 소위 말하면 해당 분자고 조직을 나쁘게 만드는 자고 누가 그 많은 사람들 이끌어들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드냐 이런 걸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한 여러분 30명 정도 있는 조직에 각각 번호를 줍니다. 각각 번호를 줍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함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번호와 하고 싶은 사람 번호를 적은 겁니다. 1번은 뭐 30번을 했다. 그러면 1번에 30번까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2번은 8번 가고 싶다. 2번은 8번. 3번은 누구, 4번은 누구 이런 식으로 30명을 다 조사를 하고 나면 화살표를 극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나 둘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 만들어지면 제일 좋죠. 그 사람을 리더로 해가지고서 조직을 이끌고 나가게 되면 사기가 높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중간하게 두 명이 거의 비슷한 수의 표를 받고 있다. 그걸 잘 이용해서 경쟁을 시켜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되면 서로가 패싸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방법이 사회 측정법입니다.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이러한 표를 그대로 다 그려놓으면 이것을 소시오그램,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시오그램. 용어 정리가 되시죠? 사회 측정법이군요. 세 번째, 생산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이것들이 지난번에는 100개 생산했는데 이제는 90개밖에 못하네? 일하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출퇴근 현황 조사도 있습니다. 지각과 결근이 많을수록 당연히 사기가 낮을 때죠. 일하고 싶으면 열심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직률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놈의 조직은 얼마나 이직률이 높기에 별로 생산성이 높지 않아?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프라는 사람은 행정기관은 연 10 내지 12%의 이직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3% 내외겠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만둔 분도 있고 이런 거 다 따져도 3%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사기를 높이는 첫 번째 돈이죠. 보수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공무원 보수가 일반 기업의 보수와 다른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경직성입니다. 국가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합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지방 공무원에게 줘야 될 보수가 7, 80%가 돼버리면 실제 사업으로는
30%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경직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특성도 있어요. 뭐 일한 만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도 먹고 살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부정부패 안 할 것 아닙니까? 노동 생산성과 생계비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실향성, 노동력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올라가고,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하겠다는 데서 너무 많으면 보수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협상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더 주세요 해봐야 노동상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노동상권이 뭔지 아시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렇죠? 예, 요것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어디서 많이 들었죠? 동일 직무는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입니다. 네, 그래서 직무급 확보가 곤란해요. 직무급 확보가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계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질이 있더라. 자, 보수 수준의 결정은 크게 대외적 비교와 대내적 상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적 비교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와 다른 보수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 보수와 다른 보수. 네, 그래서 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외적 비교를 해요. 대외적 비교를 해요. 네, 대외적 비교란 첫 번째 요인이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은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얼마까지 최고로 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임금 수준도 보고, 국민의 소득 수준도 보고, 정부의 지불 수준, 정부가 돈 있어야 줄 만큼 줄 것 아닙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요거는 여러분 경제를 팽창시키는데, 늘리는데 목적이 있느냐, 줄이는데 목적이 있느냐. 경제가 너무 침체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결과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니까 공무원의 보수를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이걸 좀 잡아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높여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물가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최고액이 얼마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이 고려됩니다. 그런데 최저액 얼마까지는 줘야 된다. 얼마까지는 줘야 된다. 최저액을 결정하는 데는 사회윤리적 요인이 고려됩니다. 사회윤리적 요인은 결과적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생계비가 다음 중 5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빈곤 수준, 최저생활 수준, 건강 및 품위 유지 수준, 그 다음에 안락 수준, 문화 수준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최소한 건강 및 품위 유지 수준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공무원이 양복이 딱 2벌 있어가지고 여름에 하복 하나, 동복 하나 이렇게만 입고 있다면 만일 양복을 바꿔 입어야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건강 및 품위 유지 수준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화된 거고, 최근엔 안락 수준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적 정체적 요인, 다른 요소들 비교할 게 있다는 이야기죠. 대내적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떤 공무원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왜 공무원 같이 7급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는 돈을 더 받고 누구는 돈을 덜 받습니까?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근무 조건이 열악하냐, 좋으냐, 학력 및 자격은 어떠냐, 근무 성적 점수가 좋았냐, 나이는 많냐, 적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는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의 보수 차액을 두는 거예요. 차익을 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결정은 대외적 비교, 일반 기업 같은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내적 상대성은 내부 자체 내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전체 보수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은 대외적 비교성의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보수의 최저액을 정하는 것은 사회윤리적 요인입니다. 공무원들 각각의 보수의 격차 여부를 두는 것은 대내적 상대성입니다. 고려하실 수 있죠? 각각의 요인을 들고서 다음 중 전체 보수에 있어서 최고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수체계와 보수표 작성인데, 보수체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표 작성은 그 보수표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따지기 위한 겁니다.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부가급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부가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정 근무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입니다. 이것 플러스 알파가 수당입니다.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수당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본급의 보수 형태 정리 드렸었어요. 생활급, 직무급, 업적급. 생활급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직무급은 동일 보수에 동일 공급 지급하는 거, 업적급은 일한 만큼 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보수 형태 세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생활급은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것,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필요하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서만 논의되는 것으로서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 준다는 거다. 됐습니까? 업종급은 일한 만큼 주는 거다. 되셨죠? 거기에 부가급, 수당을 포함하는 건데,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생활 조건을 고려하거나 능률 중진의 목적을 위해서 지급하는 부가적인 보수다. 계급제에서 많습니다. 직위분류에서는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수당. 가족이 몇 명이냐. 벽지근무수당. 근무 조건이 나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시간 외 근무수당. 우리가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뭐 50%를 더 준다, 어쩐다 하는 형태로 그 초과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자, 보수표 작성은 왜 하냐? 보수에 관한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보수행정의 체계와 표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무슨 직급에 가게 되면 봉급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해서 그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좀 여유 있게 살겠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수표를 작성합니다. 보수표의 수, 그러니까 각각의 보수에 대해서 그 각각의 직급에 대해서 보수를 작성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수표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구조와 기능이 분화되고 직종이 다수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등급의 수, 여러분 보수를 몇 등급으로 나눠줄 거냐라고 했을 때 직위분류제는 각각 맡은 일에 따라서 이게 세분화된다고 그랬죠. 그 등급의 수가 많다 보니까 보수 등급도 많습니다. 자, 등급의 폭은 만일 7급 1호봉이 월급이 150만 원인데, 그 다음에 7급 2호봉은 110만 원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하는 형태가 되면 10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그게 이제 호봉제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 간에 중첩이 있습니다. 7급 8호봉하고 이게 이제 6급 1호봉은 월급이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꼭 승진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같은 7급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등급의 수를 줄이려고 중첩을 시킵니다. 보수 곡선은 J자 곡선이다. 낮은 계급에서는 보수의 증가가 늦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보수가 급격하게 증가된다. J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상하 공무원의 보수 차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엄청 차이가 났죠. 여러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무슨 월가의 연봉 하게 되면 밑에 사람은 연봉 20만 달러인데 그 위에 사장, 회장은 연봉이 무슨 1000만 달러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거니까 아실 걸로 생각하시고요. 연금제도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연금제도는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 그만두고서라도 먹고 살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연금제도입니다. 먹고 살기 준다는 게 사회보장제도죠. 그래서 퇴직연금, 특히 그만두면서 받는 연금은 거치된 보수, 거치된이라는 것은 건너뛰어서 받는 보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여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서 내가 받은 월급의 몇 %를 내면 정부에서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받은 월급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해서 거치된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금기금의 조성 방법은 기금제와 비기금제가 있습니다. 기금제는 연금기금을 따로 만드는 거죠.
비기금제는 매년 세출예산에서 지출합니다.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여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정 부분을 내는 게 기여제고, 비기여제는 일정 부분 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한 적이 있느냐? 뒤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다음 시간에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29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